가운데서 박수 한번 쳐줄 거예요. 네. 이 카메라에 나가보니까. 네. 하나, 둘, 셋. 저 아예 엘리베이터 앞에서 프레임 인으로 해서 눌러줘요. 네. 한 명씩 한 명씩. 한 명씩이요? 사인 줄게. 네. 어느 정도 텀으로? 사인 줄게. 네. 오세요, 오세요. 뒤에 조금만 주의해 주세요. 재환아, 한 분 들어오라. 네. 한 분 들여보내. 네. 다음 분. 이렇게 인사하시면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옆에 계신 분이랑. 아니, 자, 외국 갔다가 그저께 돌아오신 거죠. 다음 분. 정분 없죠. 여름에 또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캐나다 그쪽에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이탈리아도 어디 가시죠? 근데 서로 인사하시고, 네. 맞아요.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영관님. 네. 다음 분. 지금 뭐 일단은 이제 하면서 지금 당장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마땅히 없으니까 조금씩 견제하면서 방법 찾아야 분위기를 잡는 거죠. 네. 분위기를 잡아나가는 거죠. 근데 이번 일련의 그 사건은 의도적으로 저쪽에서 죽이려고 터뜨린 건 아니에요. 다음 분.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에 어떤 정황으로 봤을 때 그냥 그 기자가 그런 식으로 대놓고 쓴 거다. 팬 보기는 기자. 그 자체 지금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조금 놀랐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다음 분.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분. 몸좀 안녕하십니까. 해줄게요. 카메라로. 룰래요? 했죠? 어디에 잘 들어오지? 네. 우리 저기 가운데 선생님이 박수 한번 다시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셋. 다시. 딱 한번 딱 하면. 하나, 둘, 셋. 네, 됐습니다. 물병 브레드 괜찮아요? 아니면 차 내려놓는 거? 살짝 돌릴까요? 살짝 돌리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기 먼저 저 회장님께서 네. 협회가 어떤 성격이고 어떻게 조직이 되는지 간단하게만 얘기해주세요. 지금 페미니즘은 남녀 평등하고 상관도 없고 존중하고도 전혀 상관도 없이 모든 국가기관과 정치권 그리고 교육계, 언론계, 문화계까지 장악을 해서 나라를 지금 파탄으로 몰고 가는 일종의 정신병입니다. 좋은 페미니즘이 따로 있고 나쁜 페미니즘이 따로 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페미니즘이 남녀 갈등을 확산하고 혐오를 조장해서 결국 사회도 망치고 모두를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맞서보자 여기 모인 순수한 시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결성한 것이 안티페미니즘입니다. 그럼 지금 얼마나 됐나요? 지금 개설은 2010년도에 했는데요. 이제 그동안은 저도 좀 일이 바빠서 못하고 있다가 작년 6월달에 결성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새도 많이 뿔리고 여러 가지 각종 1인 시위부터 해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소규모 언론도 여러 번 나갔었고요. 또 지금 상황에서 어떤 최근에는 이제 어떤 모 유튜브 방송 프로그램에 나가서 방송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사의 기고로 하고 그렇습니다. 각자 자연스럽게 이렇게 여기를 가입하게 된 이유나 뭐 계기 같은 게 있으시면 자연스럽게 그냥 아무나 그냥 한마디씩 자기가 난 어떤 연유로 가입하게 됐다 계기가 있었다 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나. 네. 예, 우선은 원래 기독교인인데 이게 동성애가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동성애를 파고 들고 보다 보니까 동성애가 커지기 전에는 항상 페미니즘이 먼저 그 기반을 다져 놓는다는 걸 이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 동성애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일단 페미니즘을 막는 것 뿐이구나. 그 생각에 이제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선생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연과학 계열의 책이나 이런 그 관련 지식을 갖다가 좋아하고 선호하고 이제 책을 읽고 그러는 상황인데 취향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이론이나 아니면 그런 서적이나 그런 거에 의하면은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이 아니고 안티 휴머니즘 쪽에 속한다 그런 느낌을 받아갖고 그런 것들이 계속 더 퍼지고 만연되면은 우리 사회가 더 어렵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더 어렵게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 페미니즘이 어떤 면에서 안티 휴머니즘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사실 그게 굉장히 복잡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하나의 예를 한번 간단한 예를 들어본다 그러면 요새 방송가에서 이제 아버지들이 그죠 애를 키우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페미니즘 상태에서는 이제 그 여자들이 가사의 정확한 분배, 그러니까 애를 키우는 거에서도 남자, 여자, 아빠랑 엄마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노력이나 이런 걸 들여서 키워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요. 육아를 같이 분담한다. 네, 육아를 분담한다. 이제 분담 수준이 아니라 이제 공평하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모든 일에는 비교 우위라는 게 존재합니다. 특히 생물학적으로 애를 가지고 또 그걸 갖다 10개월 동안 있고 낳은 여자들은 그 태아에 대해서 키우는 데 대해서 양육에 대해서 굉장히 남자보다 우위를 가집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걔네들은 이제 그 여자들은 거의 선천적으로 애의 표정이나 안 그러면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뛰어난 교육이나 안 그러면 뛰어난 그런 양육에 대한 능력을 보이는 거죠. 이에 반해서 남자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성관계를 통해 갖고 정자를 주고서 그걸 갖다가 동물계에선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오직 인간들만이 오직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대부분 인간 사회에서 그걸 갖다가 이제 양육을 계속 돕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그거에 어머니에 비해서 비교 우위가 선천적으로 많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기 때부터 그걸 공동 분배한다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진화 생물학적으로도 맞지가 않고 그런 면들이 있는데 실질적인 진실이 존재하는데 엄연히 여성계의 페미니즘에서는 그걸 공동 분배를 해서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거는 공평이 아니죠. 애한테도 좋은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가지 예지만 간단하게 예를 들어봤습니다. 죄송한데 그 물병을 살짝 좀 돌려주세요. 근데 이제 아까 무슨 말씀인지 저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게 사실은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조금 더 아이한테 말씀하신 대로 선천적으로 친밀감이 더 형성된다는 거죠. 사실 뭐 그거는 어느 정도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얘기긴 한데 사실 일반 여성들이 많이 얘기하는 건 그런 그 육체적인 부분에서의 육아 분담이라든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요즘 이제 여권 신장이 되다 보니까 여성들도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맞벌이하고 같이 돈을 버는데 왜 나만 여기에 이렇게 매몰이 돼야 되냐 뭐 이런 식의 의견들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혹시 그래서 이제 육아를 분담하자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 여자의 의견은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페미니즘에서는 실질적으로 여자들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게 주장한다. 공통으로 남자가 보조한다, 안 그러면 육아를 분담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공평하게 나눠서 하자. 이런 식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마 뭐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저는 페미니즘에서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거나 그런 입장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여기를 가입하게 되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알게 됐고 피디님께서도 그런 식으로 아마 페미니즘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거나 알게 되신다면은 그런 쪽에서 주장하는
여자들의 의견은 일반 여자들의 주장하는 의견과 조금 사뭇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공평이나 공정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는 거죠. 우리는 예를 들자면 공통 육아를 한다.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남자가 일을 갖다가 하고 여자도 일을 하는 입장에서 여자한테만 지운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입장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그 남자가 외벌이를 경우 그런 경우는 여자가 상당히 많이 신경을 써줘야 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요새 여자들이 애를 낳아서 아기 때도 뭐 국가에서 뭐 몇 시간 일정하게 양육을 책임져 달라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기사에 그 국민학생이 이제 2020년인가 언제까지 2025년인가 언제까지는 학교 갔다 온 애들한테 모두 정부에서 돌봐준 서비스를 갖다 이제 실시한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갖다 제가 얼마 전 신문에 봤는데 이제 뭐 지역의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가 저는 이제 도곡동 살고 있습니다. 도곡동 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아줌마들이 아침에 일어나지도 않아요, 대부분. 남편 출근할 때. 애들 학교 갈 때도 일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각자 알아서 시리얼 같은 거 먹고 나가갖고, 아줌마들 한 10시나 이렇게 느긋하게 나와갖고, 전부 아줌마들끼리 모여갖고, 즐겁게 커피숍에 가갖고, 커피를 마시고, 얘기를 잡담을 떠들다가, 이제 뭐 식당 가보면은 식당도 거의 99%가 다 여자들이죠. 고급 커피숍이나. 남자들이나 안 그러면 자식들은 학교는 급식을 할 거고, 남편들은 회사에서 사 먹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저녁까지 돼도 저녁에는 남편들이 야근을 하니까 또 늦게 올 거고, 거기 전문직도 많고, 전부 다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애들은 또 도곡동 대치동 유명해요. 야자를 하고, 늦게까지 학원 다니고, 저녁도 전부 집에 안 먹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전부 그렇게 몰려다니다가 낮잠 자고 다시 또 나오든지, 자기네들끼리 저녁 먹든지, 사 먹든지, 그러면서 고작 하루 종일 떠든다는 얘기가 자기 자랑 아니면 시댁 비판, 안 그러면은 남편 흉 보는 거, 그리고 안 그러면 연애가 뒷담화,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외국에서 좀 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일도 보고 그러는데, 한국에 와보면은 정말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일본이나 구미 선진국, 안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는 97년도에 벌써 여자의 고용률이 남자를 앞섰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0% 이하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뭐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는 곳에선 여자들은 그야말로 제 아는 아줌마들이 한국에서 아줌마 직업이 최고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걸 저는 수차례 많이 듣고, 그다음에 저도 실질적으로 그걸 느끼고요. 낮에 고급 식당에 가면 99% 정말 여자입니다. 제가 들어가면 남자분이 이 시간에 왜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역적인 특수성은 네, 그건 지역적인 특수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여성의 고용률이 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현저하게 그렇게 낮은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분들도 얘기해 주셔도 되고, 일단 제 선생님한테 예,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뭐 유리벽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하다못해 좋은 예로서 인터넷 네이버 댓글만 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이런 데서는 댓글이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전부 예능, 안 그러면 연애, 뷰티 이런 데만 댓글이, 그때 거기는 이제 남자들보다 많죠. 그런 거 보면은 기본적인 성향이 자체가 아직도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일반적인 것에 참가하기에는 캐파 자체가 모자라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건데, 그걸 정부에서는 할당제를 만들어 갖고 억지로 끌어와 갖고 자리를 메꾸니까 그 여자들이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오로지 페미. 자기에 관련된 일은 자기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나 경제나 이런 건 모르지만 여성에 대해서 차별은 자기가 피부적으로 느끼는 게 있을 테니까, 그나마. 거기 정부에서 그걸 갖다 할당제를 뽑았으니까 어떤 단체든 여성단체든 안 그러면 자리든 실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적을 얘기하라 그러면 가장 지금 좋은 게 여성차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흔히 얘기를 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거의 아마 90% 이상이 그거 관련된 일일 겁니다. 그렇다면 자꾸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죠. 그 여자들은 그 일만 하고, 남자들은 프레임 자체가 넓어갖고 뭐 모든 사회 경우나 아는 국제나 외교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각자 자기 취향에 의해서 전문가가 신경을 쓰니까 거기에 대해서 따로따로 일을 하며 나가는데, 여자들은 오직 자기 코앞의 이익,
여성 차별, 안 그러면 여성 이익이 되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예를 들자면 일을 처리하고 뽑고 만약에 사회적으로 계속 그런 방향으로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더욱더 안 좋은 사회가 될 뿐입니다. 제 생각으로. 혹시 뭐 다른 분들도 여기에 이제 가입하게 된 아까 말씀해 주셨고, 네, 선생님. 제가 안티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진 게 저는 원래 6년 전에 NGO 단체, 시민단체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특히 이제 시사나 국방, 안보, 그리고 이제 외국인 이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많이 활동을 했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인터넷에서 글을 봤는데요. 그 여성주의라고 있잖아요. 레디컬 페미니즘. 거기에 대해서 그걸 명작한데, 아, 이것도 NGO 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다. 이 페미니즘, 여성몰주의, 레디컬 페미니즘의 실체를 파헤쳐서,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야 되겠다. 라고 이제 활동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20대, 30대 한국 여성들 너무 심각해요. 이게 그 페미니즘의 그런 폐해에 대해서 자세히도 무조건 좋다. 이거는 진짜 여성 인권을 위한 거다. 그 휴먼 라이츠라고 해서 휴먼 라이츠. 그래서 그런 이상한 미디어나 뭐 TV 같은데 뭐 페미니즘을 토대로 한 그런 방송 같은 거나 그 인터넷 같은데 많이 선동됐잖아요. 워마드나 뭐 연출 사이트 이런 데서 선동 많이 하는 거고 무조건 호의를 베풀면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그 한국 여자들이. 지금 20대, 30대 한국 여성들이 너무 그 머리에 들게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이 페미니즘 자체가 가정도 해치고 그다음에 이게 이 사상이 아주 불순한 사상이에요. 국가를 해치는 그러니까 쓰레기라는 거죠. 페미니즘은. 말해서 이제 그 페미니즘이라는 거는 그 여성 인권이라고 해서 과대포장을 해서 막 좋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게 페미니즘이 진짜 좋은 게 아니에요.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출산율 저하시키고 그리고 그 국가 혼란 같은 것도 막 야기하는 게 사실 진짜 나쁘고 더럽고 백해무익한 거라고 봅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지금 말씀하셨던 분들 이런 급진적인 이런 페미니즘에서 나는 이런 불이익을 받았다, 주변에 이런 것들을 뭐 본 적 있다, 간접적으로라도 뭐 어떤 그런 실생활에서 일어났던 얘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번 네. 제가 대학생인데 요즘 아무래도 20대 여자들이 굉장히 페미가 심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학교 가보면은 제가 좀 지방에 있는 대학교 다니는데 이 여학생들이 거의 페미니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도를 좋아해서 철도 동아리를 듣는데 여학생이 없어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뭐 예를 들어 동아리가 수십 개 있는데 거의 여학생이 적고 남학생이 많고, 근데 보면은 페미니즘 한다는 소모임 동아리에는 여학생들만 꽉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남학생들은 거의 없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어떤 피해를 입히냐면은 실제로 애들이 같은 여학생도 왕따를 시킨다는 겁니다. 뭐 페미니즘 안 했다고 문자로 보낸 다음에 너 페미니즘 동아리 들어라, 이 세미나 들어라. 심지어 어떤 상황까지 쓰냐면은 수업까지 빠지고 그냥 뭐 부모님이 아프다, 부모님 병원 가야 된다 이러면서 빠지고 그런 상황이 있고, 뭐 페미니즘 안 한다고 뭐 성희롱, 뭐 폭언을 퍼붓고 뭐 문자로 계속 협박을 하고, 실제로 그런 상황을 제가 많이 접했고, 저도 도와주고 싶었지만 근데 제 힘으로 도저히 도와줄 수는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저도 이 조교가 최근 뽑혔는데 페미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 카카오 스토리에 좀 반페미적인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 조교가 제 카카오 스토리를 신고를 했나봐요, 교수한테. 그래서 교수가 저를 불러가지고 너 왜 이런 걸 올렸냐, 이거 지워라, 이거 반사회적 글 아니냐, 뭐 일배 아느냐, 어디서 퍼온 거냐, 계속 이렇게 추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학과장한테 불려가서 1시간 동안 거의 뭐 파문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학생들이 굉장히 좀 요새 페미에 미쳐가지고 정말 똥오줌을 못 가린다는 딱 그 말이 들어맞고요. 아마 여긴 지방에는 그렇지 서울엔 더 할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자기 학교 남학생들 신상 같은 거 털어가지고 대자보 붙이고 뭐 욕하고 인터넷에서 남용하고 페이스북 트위터에다 몰래 올려가지고 뭐 성희롱에 폭언에 지금 더 심합니다 이게.
문제는 얘들이 이거를 지들이 무슨 혁명가인 줄 안다는 거죠. 전혀 잘못을 몰라요. 왜 언론에서는 그거를 전혀 지적을 안 하고 여성의 폭력성에 대해서는 완전히 감춰버리니까 자기가 잘못했는지 실제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도 결국엔 그것 때문에 카카오 스토리에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글을 올렸다고 학과장한테 불려가지고 1시간 동안 파문을 당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혹시 뭐 또 다른 얘기 실생활에서 저 같은 경우도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철도 광고 쪽에 일을 좀 했어요. 그때 이제 끝이 나고 나서 이제 직원들 하고 3시에서 4시쯤 목소리 조금만 크게. 오후 3시에서 4시쯤 제가 이제 퇴근을 했는데 핸드폰을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띄엄띄엄 앉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을 상대 여성 분명히 저를 신고를 했어요. 그 이제 자기들 몰카 찍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적이 없었고 직원이 와서 보니까 없다. 그렇게 해서 그냥 끝이 났는데 더 황당했던 게 직원이 없다 하더라도 이 여자분들이 신고했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실적을 쌓기 위해서. 그런 사례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상식에도 맞지 않고 뭐 그런 사례가 계속 일어난다는 것 자체도 문제고 또 유튜브에서도 저보다 더 심한 일이 있었던 게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도 이제 모르고 그냥 핸드폰 하고 이제 공원에 가서 쉬고 있는데 제가 봤는데 또 경찰이 오더니 이 여성을 찍었지 않느냐 이렇게 나온 사례도 봤습니다. 사례는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또 저는 본인이든 뭐 옆에 주위에서 얘기. 저는 일반 회사원인데요. 회사가 그 큰 건물의 아파트형으로 이제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그 청소를 하기 위해서 대걸레를 빨아야 되는데 남자들 집에는 보통 대걸레 빠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대걸레를 빨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사내 그 게시판에 제 이름이랑 다 뜨고 징계위원회에 회부가 됐습니다. 제가 대걸레를 그 화장실 들어가서 빨았다고. 해명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해명 없었어요. 무조건 인사팀에서 저를 소환했고 저를 가서 죄송합니다. 저 다시 안 하겠습니다 하고서 그 다음부터 그냥 진짜 쥐도새도 모르는 이렇게 완전히 물려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럼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았던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좀 심하네요. 진짜 듣고 있으니까. 그 우리 이름이 안티페미니즘이니까 이게 그럼 여성 혐오가 맞다 있나요? 맞다? 어떻게 아니요. 전혀 아니고 저희는 지금 이제 말씀드린 전 세계적으로 레디컬 페미니즘이 거의 95, 6% 됩니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여성 이기주의를 비판할 뿐이지 여성 자체를 미워하지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나 또 저는 이제 여동생은 없습니다만 누이나 누나가 있으신 분들도 다 서로 같이 돕고 사는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아버지마저 애비충이라고 확산시키면서 메갈로마에 대해서 이야기한 지도 오래됐고요. 또 우리가 지금 정말 조심을 해야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권력화된 정치 세력에 여성 이기주의가 달라붙어서 여성 권력형 이기주의가 되면서 그것이 다시 여성 우월주의하고 결합되고 거기에 남성들이 그거에 정당한 목소리를 내면 그걸 찌질한 남자, 호구가 아닌 찌질한 남자로 외치면서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언론도 저쪽 편이고 정치권도 저쪽 편이고 그리고 여성계도 아주 극단적이다. 그래서 모든 그 갈등을 부추긴다. 그것이 바로 남녀 갈등을 부추기고 해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기본 시작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의 그런 교리로 제일 핵심이 성차별 낙인찍기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낙태 확산을 하고 그리고 동성애까지 확산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 어쨌든 요즘에 가장 이거 관련해서 핫한 키워드가 미투니까 네. 최근에 그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 이렇게 제기되고 이런 미투의 어떤 다양한 얘기들이나 뭐 개별 사건 이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선생님. 예. 일단 미투에 대해서 이게 지금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미투가 취지는 좋았으나 정치적으로 변질이 됐다라고 그렇게 알고들 계시는데 그 자체가 아닙니다. 이 미투 자체가 페미니스트 세력들의 사전 기획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작정을 하고 벌어진 그게 이제 페미들의 어떤 사전 기획이고요. 일단 뭐 페미니즘 오늘 좋은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 페미니즘 자체가 우리가 여성 인권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지만은 사실은 여성 인권 운동과 페미니즘을 우리가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을 빙자한 그 남성 혐오, 성별 갈등의 정치 투쟁 사상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여성학개론이나 페미니즘 뭐 원론 같은 그런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남녀 이분법이라든가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이런 부분들을 그 연구해가지고 최초로 터뜨린 그 페미니즘이 우리가 알고 있는 페미니즘이 바로 1960년대 여기 급진 여성주의자들이 마르크시즘을 짜깁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그 레디컬 페미니즘입니다. 그 이전에 여성 운동이 있었다고 그러지만은 그건 하나의 담론 요소, 이게 담론으로서 하나의 어떤 필요성으로서 이렇게 얘기가 이제 개진이 된 것이고, 1960년대 68혁명이 이제 벌어지면서 베트남 반전 운동이 벌어지고 굉장히 좌파 붐이 벌어집니다. 그때 이제 급진 여성주의자들과 어떤 그 좌경화된 어떤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시몬느 보바르 제2의 성을 만든 제2의 성을 펴낸 시몬느 보바르의 이제 여성 해방론하고 마르크시즘을 짜깁기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오늘날의 우리가 알고 있는 레디컬 페미니즘인데 그 페미니즘이 결국은 전 세계 전반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그 페미니즘의 전부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페미들은 그러죠. 페미니즘이 원래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는데 뭐 조금 뭐 변질이 됐고 뭐 여기 조금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식으로 빠져나가지만 사실은 미국이든 어디든 뭐 힐러리든 뭐든 어느 나라 전 세계가 다 레디컬 페미니즘이라고. 그러니까 페미니즘 이코르 레디컬 페미니즘이란 것이고 그 페미니즘의 3대 교리가 성차별 낙인 찍기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여성 혐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뭐 우리가 조금 얘기가 달라지면 일배충 그러죠. 그런 식으로 프레임 찍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낙태 확산 운동. 여성의 생식기조차도 사회 활동에 방해가 된다 해가지고 성전환 소설을 적극적으로 옹호를 했고 그때 이 페미들이 젠더론을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이 젠더와 동성애 확산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낙태 확산 운동이고 세 번째가 이제 젠더론 사회적 성별이죠. 이 젠더론을 필두로 한 동성애 옹호론. 72가지가 넘는 그 성별을 옹호하는 이제 사회적 성별의 어떤 그런 인정과 더불어 가지고 남성은 이제 남성이라는 성별은 젠더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타도의 대상이고 남성은 억지시켜야 할 대상이고 LGBT 아시죠? 레즈비언, 게이, 뭐 바이오섹슈얼 그리고 이제 트랜스젠더 그래가지고 이제 그 LGBT 같은 소수자들과 규합을 해가지고 연대를 해가지고 남성 젠더 권력층을 타도하자 이제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레디컬 페미니즘이 지금 이제 젠더 페미니즘이라고도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고 있는데 바로 미투는 거기 성차별 낙인 찍기 운동에서 이제 그게 그 일환으로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 자체도 이렇게 낙인 찍기 완전하게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게 이 방법론 자체가 우리가 감성파를 접근한다면은 어떤 어떤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물론 피해자는 구제해줘야겠죠. 그러나 법과 원칙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구태여 캠페인처럼 매스컴을 통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매장을 시키는 방법은 이 무식한 방법이고 인민재판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부분을 무려 미국에서 이 레디컬 이 페미니스트들이 1970년대 강간 위기 운동을 벌입니다. 강간 위기 운동. 그러면서 남성이 잠재적 가해자라는 전제 하에서 남성이 이제 잠재적 가해자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비 강간범, 뭐 색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미투 운동의 초석이 되는 그 강간 위기 운동을 벌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1000여 개가 넘는 강간 위기 센터가 이제 만들어져요.
강간유의센터가 그렇게 이제 그런 걸 만들면서 얼마나 많은 무고와 그런 그 마녀 사장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면서 조직화되고 정치 세력화시킨 게 바로 레디컬 페미니즘 세력들입니다. 그렇게 해갖고 정치 조직화를 만들고 예산을 타내고 하면서 국가단 세력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최근에 들어가갖고 이제 한참 페미니즘이 좀 위축이 됐다가 다시 뭐 젠더론을 막 조금 도입하면서 90년대에 막 그 페미니즘이 활성화되면서 이렇게 또 거기다 또 오바마 정부 들어서 가지고 뭐 유엔도 이렇게 뭐 막 물갈이가 된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페미니즘 급진 페미니즘 실현을 이제 필두로 해가지고 굉장히 어떤 급진 레디컬 페미 붐이 벌어지면서 2006년도인가 제가 기억하기로 2006년도 정도에 타라나 버크라는 사람이 미투가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타라나 버크라는 이제 그런 운동가가 페미 운동가가 그때 이미 미투라는 개념을 최초로 얘기한 거예요. 미투 나도 당했다라는 식으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라는 연장선상에서 그렇게 되면서 이런 호두가 이제 벌어지면서 작년 2017년도에 알리사 밀라노라는 이제 배우이자 페미 운동가가 미투 운동을 제안했습니다. 트위터에서 나도 당했다. 미투 나도 당했다. 잠재적 가해자에 의해서 나도 당했다. 그러면서 이게 트윗이 되면서 막 터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조직적으로 확산됐거든요. 근데 일개 배우의 개인 운동이 아무리 트위터가 활성화됐다고 치지만은 이렇게 확산되겠습니까? 이 조직적으로 이제 페미니즘 세력에 의해서 조직적으로 퍼진 그게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건 그대로 이제 벤치마킹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2모 방송에서 모 검사가 이제 터뜨렸죠. 그러니까 뭐 약속이나 했던 듯이 내용이 생기지 않습니까? 모 정당에서 미투를 지지한다. 그리고 뭐 원내대표께서 흰 장미 달고 뭐 법안 발의하자. 그래가지고 뭐 집권 여당의 모두 수뇌부들이 뭐 굉장히 이 미투 관련 법안을 만들자고 막 대대적으로 그리고 또 페미니즘 여론에서 굉장히 또 이걸 막 이렇게 뭐 부풀리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뭐 미투가 세계 대세이고 무슨 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엄밀히 볼 때는 취지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통령께서도 미투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전폭적으로 아주 뭐 그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는 식으로 거의 그 격찬 수준으로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집권 여당 측에서 아예 작정을 하고 터뜨린 기획물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거는 집권 여당 측에서 전부 다 줄줄이 그냥 다 성범죄, 미투 범죄들이 전부 다 그 집권 여당 측에서 다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 측에서는 또 미투 법안 발의를 뭐 139건 중에서 90%를 거의 민주당 그 여당 측에서 다 발의를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봤을 때는 이 미투는 굉장히 페미니즘과 협착된 정치 세력과의 어떤 공조되는 어떤 그런 관계 속에서 굉장히 어떤 중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펼치고 있는 어떤 그런 좀 사전 기획적인 게 강하고 이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젠더 폭력 방지법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은 이 젠더 폭력 방지법과 혐오 차별 금지법을 지금 이제 또 발의하고 지금 입법 예고가 됐다고 그러는데 이 젠더 폭력 방지법이 원래 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공약이었습니다. 공약. 이걸 만들기 위한 초석으로 떡밥으로 분위기 환기용으로 미투를 이제 터뜨렸다는 분석이 강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미투 관련 법안을 지금 여당 측에서 엄청나게 발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게 젠더 폭력 방지법이 참 위험한 법인데 나중에 이제 스페인 사례 들으면서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이런 여러 가지 위험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는 어떤 그런 그 체제에서 살고 있다면은 법치와 원칙이라는 근간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자기가 어떤 일 개인의 진술에 의존해가지고 폭로를 해가지고 그 매스컴에 도마 위에 올려가지고 그 문제는 그 폭로가 그 정확한 팩트인지 아닌지 불확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짜 억울한 사람이 그 해소를 했다면 뭐 문제가 안 되지만은 지금 엉뚱한 피해자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직장 내에서는 펜스그룹이다 뭐다 그래가지고 지금 아예 여성과 접촉 자체를 금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고 왜냐면은 여자가 그냥 뭐 스톨리면은 그냥 저놈이 뭐 나를 어떻게 했어
공개만 해버리면 매장당해버리니까 대학생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펜스롤이 당연히 지금 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에 뭐 조 배우가 저기 저 뭐 어떻게 뭐 누명이 거의 누명이가 발표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뭐 자살까지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피해들이 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몇몇의 소수의 어떤 억울한 30년 전에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꿎은 새로운 피해자들을 막 양산해내는 이런 굉장히 무식한 마녀 재판식의 어떤 이런 그런 방법론이 바로 이 미투 운동이라는 것이고, 미투 운동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대두된 이 펜스룰에 대해서 또 다른 성차별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으니 여성단체 측에서 아니 잘못을 저지르고 일을 저지른 건 미투인데 미투한테 따져야지 왜 펜스룰한테 따지냐라는 이런 굉장한 공분이 생기고 있는 부분이고, 이 펜스룰을 통해 가지고 안티페미니즘에 대한 정서가 굉장히 크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성폭력 피해자들이 네. 구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성폭력 피해법에 대한 부재라든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걸 반대할 그런 사람은 없죠. 네. 근데 네. 그게 이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은밀한 공간에서 남녀 사이에 행해진 일이기 때문에 네. 어떤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사실 난감한 부분이긴 한데.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그래서 그 상황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가 이제 또 피해자들 쪽에서 2차 가해라든가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또 이쪽에서 무고나 또 명예훼손 이렇게 서로 이제 쌍방이 이렇게 지금 마치 대결하는 듯한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지금 이게 사실은 성대결로 가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요. 분명히 남녀는 어쨌든 뭐 같이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성대결로 흐르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해안이 좀 있을까 싶은데 어떻게? 출발 자체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단 페미니즘 자체가 성갈등, 성별 갈등으로 먹고 사는 학문이 또한 페미니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되는 게 모든 시청자분들이나 지금 촬영하시는 모든 분들도 아셔야 하는 게 지금 아프리카 오지나 여성 할례에서 고생하고 핍박당하는 아니면 뭐 어떤 부록과 차도를 쓰고 있는 어떤 그런 여성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고 핍박받는 그런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그 여성 인권 운동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그런 분들은 사실은 그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인권 운동가들입니다. 사실은 페미니스트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여성 인권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습니다. YWCA라든가 인권 운동 계열에서 그 운동을 하고 있는데 페미니스트들은 봐라 저렇게 아직도 여성들이 차별을 받고 있다. 아프리카 한 번도 안 가본 그런 레디컬 페미들이 남성 혐오에다 이렇게 홀릭하면서 그거를 물타기에다가 어떤 성별 갈등, 성담론으로 그거를 뗄감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투 자체가 이 페미니스트 세력들의 어떤 계획된 어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건 원래 나오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은 어떤 다른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라든가 어떤 그런 문명적인 방법을 고민을 했어야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지금 한 몇십 년 동안 어쨌든 지금 현재도 기득권층이 사실 남성들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 저희가 다 일단 반대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그 주장에 기득권이나 자체도 솔직히 저희는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그 기득권이라는 그 자체가 표현부터도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정치 권력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 권력이 여성들의 어떤 뭐 투표를 받아들이는 측면일 수도 있겠지만 뭐 기생한다고 말씀하시는 측면이 어쨌든 정치 권력 자체는 남성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건 좋은 질문이신데, 지금 여성 단체가 3,000개가 넘어요. 3,000개가. 아마 지금 실감이 안 나실 텐데, 국고 보조금으로 움직이는 단체만 400개에서 700개라. 연간 매일같이 여성 정책을 한 2-3개씩만 하더라도 365일이 모자랄 지경으로 그런 여성 단체들이 밥 먹고 거짓말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들이 여성계의 눈치를 보고 있어요. 대통령조차도 여성계의 눈치를 볼 정도로 그렇게 막아간 게 여성 정치 세력이고,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피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남성이 단지
사회 활동이나 정치 활동을 많이 하니까 남성 기득권 아니냐라는 어떤 물리적인 어떤 판단이고요. 사실은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힘 있는 세력들은 여성 단체들입니다. 지금 법안들이 여성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질르면 다 들어가요.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성폭법 개정안에서 무고죄 폐지, 성폭법에 한해서 무고죄를 폐지하자. 혹시 모를 여성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남성 피해자가 생기든지 말든지 그냥 일사천리로 가버리는 게 페미니즘 교리, 젠더 교리로 그냥 일사천리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여성계, 페미 여성계에서 말을 해버리면 그건 곧 법이 돼버립니다. 근데 무고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제외하고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그거는 저는 그 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명예훼손도 마찬가지고 지금 명예훼손은 사실 굉장히 사문화되는 법안이거든요. 남아있는. 아니 그 간통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이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를 만약에 그걸 없애버리면은 남성들의 피해가 뭐 엄청나게 양산되고 있을 때, 아니 그 꽃뱀이 그냥 질러버려도 그냥 어떤 무고로 그냥 해도 전혀 방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그래가지고 말씀하신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누가 책임 소지가 있는지를 가릴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제가 저도 발로 드리고 싶은 부분이 난감할수록 과학적으로 따져야죠. 여성의 진술만으로 지금 입증을 시키는 게 강간에 대한 그런 사안인 거예요. 지금 여성의 진술만으로. 유죄 여성에서는 유죄 추정의 원칙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삼고 있고, 기본 페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은 남자들은 치명적인 무기를 갖다 가지고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그게 남자의 성기를 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일 수밖에 없다. 우리는 무조건 피해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기본적인 가정을 하고서 그다음에 그거를 금과 옥조식으로 명문화하고 난 다음에 시작하겠다는 얘기니까 그야말로 기울어진 운동장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말씀인지 증거가 없을수록 어떤 완충 장치가 있어야 돼요. 이쪽 한쪽 여자 같은 경우는 무고를 저지르면 처벌을 받는다라는 그 조항이 있어야 나쁜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조차 없어버리면 무고를 하든지 말든지 어떤 방어 장치가 그러니까 이 남성과 여성이 있다면은 어떤 그런 그 방어 장치가 생겨줘야지 이쪽에서도 죄를 저지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고죄나 명예훼손이 없어져 버리면은 뭐 이쪽에서 마음 놓고 남성을 그냥 음해를 해도 되고 막 줄이를 틀어도 관계 없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하는 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버린다면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냐는 거죠. 그럼 남성은 그냥 여성의 진술만으로 여성의 진술만 그대로 당하고 살라는 것밖에 안 돼요. 그게 바로 스페인의 젠더 폭력 방지법인 거예요. 여성의 진술만으로 남성이 그냥 48시간 유치장에 끌려가게 돼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나중에 스페인 젠더 폭력 방지법을 검색해 보시면은 자세히 아실 겁니다. 이따가 설명해 주시겠지만은 그런데 이 민주당에서 정무 의원이 성폭법에 한해서 무고죄를 없애자 그래가지고 지금 법조계에서도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 지금 거의 통과될 위기인데 이거 만약에 통과돼 버리면 당장 여기 계신 분들도 조심하셔야 할 거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사회가 한 몇십 년 동안 누적됐던 게 나오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진정성이 의심되는 성범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말 그대로 당했는지가 의심되는 성범죄도 분명히 있고, 이게 이제 미투가 범람하다 보니까 이거를 가리는 측면에서도 분명히 힘든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게 몇십 년 동안 우리 사회가 여성들이 특히 성추행이나 희롱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많은 피해를 받아왔다고 여성들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주위에 물어보면은 아주 사소한 것들, 예를 들어가지고 시내버스에서 시내버스 같은 거 가고 있는데 몸을 더듬었다든가 이런 일들은 사실 여성들의 입을 빌리면 그들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 관해가지고 암묵적인 공포 같은 게 있다. 그걸 여태껏 그런 것들을 당연시하면서 어느 정도 지내왔던 측면들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좀 어떻게 확실한 처벌, 어떤 확실한 범인에 한해서 강력한 처벌하는 건 저희들도 다 동의하고 있고, 지금까지 경찰이 그 성범죄 그 피해자에 대해서 수사를 대충 한다거나 그런 거 없었어요. 진짜 경찰이 진짜 성범죄 사건이 제일 많이 실적이 되는데 오히려 경찰도 그거 잡으려고 지금 눈에 불을 켜고 수사를 하는데
언제 우리나라가 무슨 뭐 성범죄 피해자에게 무슨 뭐 함부로 대했고 수사도 제대로 안 해주고 그랬습니까? 전혀 그건 금시초문이죠. 그리고 이 성범죄 피해에 대해서 전 세계 패미들의 그 상습적 패턴이 굉장히 과장을 또 시킨 것도 있습니다. 물론 성범죄 근절해야죠, 진짜. 아주 강력한 처벌하는데 저희도 다 동의하는데 성범죄라든가 이 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 이 그 과장된 통제를 냈다든가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다는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예컨대 뭐 외국인 조선족이라든가 뭐 저기 파키반 그런 외국인 범죄까지 슬며시 끄집어 와가지고 자국인의 성범죄로 이렇게 뭐 몰아간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가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것도 밝혀졌지 않습니까? 데이트 폭력에 알고 봤더니 그 80%가 전부 다 행동 통제, 감정 통제. 그러니까 어제 어떤 실상은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연인 간에 그냥 뭐 너 어떻게 해, 뭐 집에 일찍 들어가, 뭐 저기 옷은 그렇게 하지 마. 옷 그렇게 입지 마라는 어떤 연인 간의 서로의 어떤 사소한 감정 통제인데 그걸 가지고 지금 마치 물리적으로 뭐 좁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뭐 호도를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뭐 데이트 폭력이 마치 무슨 굉장히 여성을 뭐 핍박하는 그런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그 절대 사실이 아니라는 것 부분이고 이 데이트 폭력이라는 부분이 이게 물리적 물론 감정 통제도 물론 뭐 좋은 건 아니겠죠. 그러나 이 조사 자료에 따라 가지고 여성과 남성이 이렇게 바뀐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요즘 뭐 실질적으로 거리 나가 보십시오. 여자가 갑이고 남자가 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더 남자들을 더 이렇게 옥죄고 더 간섭을 더 많이 하는 커플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지. 요즘 세상에 남자가 그렇게 여자한테 하나하나 간섭을 하게 되면 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데이트 폭력 80% 이 부분이 이 행동 통제이면서 감정 통제라는 부분들 이걸 좀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네, 그 친서 공개된 측면이 있다는 말씀. 네. 네, 일단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쪽에 계신 분들 좀 바로. 그러면 이제 미투 계속 그럼 앞으로 이 지금 한참 회자되고 이 미투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돼야지 올바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제 생각에는 그냥 미투 자체를 멈추고 이건 멈추고 빨리 법치와 증거주의에 따라서 성희롱과 성범죄를 다뤄야 된다. 그거를 이제 남성과 여성들에게 빨리 교육을 시켜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안 그래도 계속 출산율이 계속 뚝뚝뚝 떨어져 가는데 지금 미투 때문에 무서워서 뭐 여자 만나겠어요? 한 몇 년 전에 내가 쳐다본 게 기분 나빴다. 그런 것도 뭐 미투하고 있고 뭐 몇 년 전에 10년 전에 노래방에서 팔을 이렇게 잡아 끌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배우도 이제 막 하차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미투 자체를 빨리 없애고 이제 남녀 간의 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운동을 빨리 이제 EBS 같은 방송에서 빨리 보여주셨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로 얘기하신 게 블로리님 얘기하신 건 이제 그걸 하자면 제가 뭐 메인의 의견은 잘 모르지만 다른 분의 의견 내시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참고로 얘기를 좀 하는데 이 미투 하는 이런 아까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자들은 이중적 기준을 남자들한테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자들이 미니스커트를 입고 옷을 꾸미고 나가고 이제 노출이 심하게 하는 거는 자기를 갖다가 예를 들자면은 여러 같은 또래 집단에서 선택해 달라. 같은 나이 또래 여자 중에서 선택해 달라는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한테 보내는 메시지죠. 근데 기본적으로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나가도 비를 안 맞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여자들은 기분이 나쁜 겁니다. 그래서 잉게로페 에버펠트의 유혹의 역사 같은 데를 보면은 여자들은 이중적 메시지, 그러니까 모순된 이중적 메시지를 남자들한테 보내는데 남자들은 그걸 기본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번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모순된 요구를 갖다가 남자들한테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거에 적합한 사람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자기 기준에 적합지 않은 사람은 아까 말한 대로 성폭력으로 얼마든지 몰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부회장님 얘기하신 그걸 갖다가 그런 아까 방어 체제가 없다 그러면 여자들은 그걸 갖다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칼을 쥐어주는 셈이 되는 거죠. 지금 그게 스페인의 젠더폭력 방지법이 딱 그 꼴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얘기들이 양극단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이쪽에서는 한남,
일종의 김치녀 이러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성의 혐오 문제가 사실 굉장히 대두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관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사실-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좀 있을까? 완화시키는 방법은 먼저 말씀하시죠. 아니. 네, 완화시키는 방법 뭐 별거 없습니다. 빨리 그 급지 레디컬 페미니즘 세력들, 여성 단체들 국고 보조금 다 중단시켜버리고 페미니즘 세력들이 몰락을 해야죠. 일단 이게 가장 그게 시급한 부분이고 이 굉장히 여성 피해를 너무 침소봉대했다는 거. 그리고 사실 남녀 갈등이 시발된 거는 1999년도에 군가산점 페미니즘 세력들이 2대 페미들을 앞세워가지고 군가산점이 여성 공무원을 하는 공무원을 지원하는 여성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해가지고 군가산점을 군가산점 위헌이라는 소송을 내게 해서 이게 결국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여기서 남녀 갈등이 폭발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말 안 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당연히 병역의 의무를 독박징병을 지고 있는 이제 남성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아니 군대를 가는 자체가 차별로 친다면은 완전한 엄청난 차별인데 거기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요만큼 피해 본다고 해서 점수 좀 덜 받는다고 해서 가산점을 없애라니 하면서 거기서 그때부터 남녀 충돌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다음 해인가 그때 여성부가 출범이 됐고. 네. 이 남성들이 불만이 최근 폭발한 게 저번에 보니까 에너지 고용 한국 에너지 기술 평가원에서 여성 가산점 0.5점 줬다. 그걸로 군 가산점 없는데 왜 여자라는 이유로 가산점 주냐. 그걸로 한번 터지고 또 저번에 보니까 중소벤처 그쪽에서 여성 창업 지원 가산점을 그냥 3점씩이나 줘버렸어요. 진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산점 0.5점 받고 장애인 가산점 0.5점 받는데 이거보다 6배 많은 특혜를 받으니까 군가산점은 쥐꼬리만한 군가산점은 그 여성 차별로 안 되고 여성 가산점 3점은 약자인 여성을 위한 당연한 처사이다 하니까 이런 이딴 이중성에 남자들이 지금 분노한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여성 기업이 네. 그리고 확실히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제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이스라엘처럼 공동 병역 의무제를 하던가 아니면요 심지어 저 옆나라 타이완 여성들이 1년간 방위산업체에서 복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여성들도 의무적으로 군복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휴전이 수십 년이 지났잖아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20대, 30대 여성들은 국가관이 없어요. 그리고 안보관도 없고 심지어 거의 뭣도 모르고 철없는 여자들이 페미니즘에 선동당해서 남자는 개다. 군인은 집 지키는 개다. 이런 식으로 모든 남성들을 다 개로 보는 거예요. 이 여성들은요, 이 국가관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걸 국가적인 차원에서 병역 의무라든가 공익근무라든가 방산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시켜서 안보교육 같은 것도 매달마다 시키고 국가관을 키워야 되겠습니다. 애국심 같은 거라든가 나라 사랑 이런 걸 좀 여성들에게 주입을 시켜서 뭔가 또 공정하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태생적인 한계죠. 태생적인 한계. 남자들만 군복무하고 하면 너무 억울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군가산점 문제는 사실 그거는 굉장히 좀 문제의 소지가 있는 거이기 때문에 사실 그때 없어지긴 했지만 지금도 그 부분에 관해 가지고는 이제 계속 논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구에서도 기가 막혀서 한국 남자들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서구의 기자가 이제 그런 그런 기고문을 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사실 징병 문제는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특성상 남성이 가고 여성이 못 간다라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은 여성계나 페미들 너무나 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불명확한 모든 차별들은 그렇게 침소봉대해서 들쑤시면서 남성 독박징병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래서 모병제 해야 된다 당장 그런 식으로 물타기 그런 식으로 아예 원천적으로 오류를 덮어버리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 참 문제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치녀와 이제 원래 질문이 한남이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 김치녀라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풍자적이 물론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여성부가 태동되면서 이 굉장히 사회 분위기도 많이 바뀌었어요.
뭐 여성에다 권익은 좋은데 이건 뭐 내로남불식으로 여성은 뿔만 빨고 남성들한테 뭐 그러니까 이율배반적으로 이속은 쏙 빼먹으면서 권리는 의무 힘든 일은 남자가 다 해라. 그리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게 이율배반적인 그런 잣대가 강하다 보니까 남성한테 어떤 그런 뭐 경제적인 어떤 그런 뭐 혜택이라든가 어떤 경제적 의존이라든가 모든 것들은 다 남성들한테 이제 빨아먹으면서 평등만 바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김치녀 된장녀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풍자로. 그리고 이제 여성 단체나 여성 매스컴들이 항상 여성 입장을 대변했지만 남성 입장을 대변하는 매스컴들은 없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생적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고 일부 이제 네티즌이나 이제 거기 어떤 박탈감이나 어떤 분노를 느낀 네티즌 사이에서 이제 김치녀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 김치녀를 싸잡아가지고 왜냐 김치녀라는 게 나왔으면은 이게 왜 나왔는가를 분석해갖고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거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무작정 사회 부정측이나 뭐 저기 여성의 뭐 도약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뭐 이런 뭐 마초남들의 발악이라는 식으로 그렇게 폄하하면서 그냥 찍어 누르기만 하다 보니까 김치녀 그러면 그 원인은 따지지 않고 김치녀만 가지고 뭐 완전히 뭐 대단하게 여성을 혐오하는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면서 한남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어요. 한남이라는 말은 여성계에서 김치녀란 말은 조금씩 이렇게 좀 진화가 되면서 이렇게 좀 퍼져나간 부분이 있는데 한남이란 말은 좀 조직적으로 좀 퍼뜨린 감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못 들어봤어. 누구도 여자들 제가 여자한테 물어봤어요. 여직원한테 한남 아니야? 모른대요. 다 모른대. 어느 날 갑자기 약속이라는 듯이 조직적으로 퍼뜨린 그런 감이 있어요. 한남충은. 그리고 한남충 자체는 한국 남성 버러지라는 뜻이에요. 그 자체가 그 남성 혐오가 강하게 깔려 있는 부분이고 김치녀는 풍자, 이율배반을 풍자하는 어떤 그런 비판 의식이 이제 있는 부분인데 이걸 또 들으시는 분들은 뭐 한남은 뭐 내로남불이냐 그렇게 들으실지 모르지만은 엄밀히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불만이 터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네. 뭐 이제 부부가산점 이런 네. 거 그리고 여성가족부의 어떤 신설이라는 이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다 배제하고요. 네네. 남녀가 조화롭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야 되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혹시 뭐 남성들도 조금 뭐 예를 들어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라든가 좀 고찰해야 되는 부분 지금은 없지만은 뭐 과거에 뭐 남성들이 여성을 조금 무시하는 경향은 아마 있었다고 생각해요. 조금 뭐 여자가 어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유교적 프레임에 의해서 뭐 조금 뭐 여자가 감히 뭐 그런 식의 여성을 인격적으로 비하하는 그런 습성들은 과거에 좀 남아 있었다. 지금은 감히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솔직히 여자가 어딜이라는 말은 남자가 그것도 못하고 또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남자한테도 성적 전통적 성별 프레임을 씌우는 또 그런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유교적 프레임에서 비가시적인 이익과 비가시적인 불이익 그걸로 나눌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여자들이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보장을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가시적인 이익에 대해서는 여자는 그대로 누리고 남자들은 비가시적인 이익까지 박탈돼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많이 기울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남자들이 여자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리학적으로, 생태학적으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여혐이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는가 하면은 페미니즘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자들은 여자 좋아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때 뭐 강남역 살인도 많은 여자들한테 박탈감을 가지고서 그 여자들한테 적개심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자기는 살아오면서 그 많은 여자들한테 피해만 입었을 뿐이지 한 번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다. 어머니한테 난 이후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 사람이 어댑테이션, 진화가 된 거지. 남자들이 생태적으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많은데 그런 식으로 여자를 싫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회적인 여자 페미니즘계에서는 강간이나 이런 문제를 사회화의 실패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회화의 실패는 아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저 같은 경우 그렇게 생각합니다. 50, 60대, 60, 70대 같은 경우는 조금 남성분들이 조금 이제 약간 옛날 사고방식이나 또 고루한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은 조금 권위의식이나 여성 비하의식을 조금 좀 완화시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지만은 20, 30대부터는 40대에서 20, 30대부터는 여성이 갑이에요. 여성들이 조금 피해의식에 많이 좀 이렇게 피해의식에 많이 주입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여성들이 좀 의식을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이 계층이 좀 달라져 갖고
기성세대 분들은 조금 이제 남성들이 조금 이제 좀 더 노력을 하고 20, 30대부터는 여성들이 조금 그 각성을 하고 조금 뭐랄까 피해 의식을 좀 버린다든가 물론 페미니즘이라는 이런 이 악성 조각이 사라져야겠죠. 그 여성들의 피해 의식이 없어져야 일단 이게 좀 객관적인 우리가 그런 공유를 통해 가지고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매스컴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여성들 피해 방상과 통계 조작, 팩트 날조 버리면서 성담론적으로 갈등을 이렇게 한다면은 해소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 사실 모든 남성이 그럴 거라고 생각 안 하는데 요즘에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뭐 이제 게임 업체에서 그 유저가 대부분인 남성들이 메갈 인증을 해라 뭐 디자이너들 해가지고 근데 그 막상 그 디자인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일종의 약간 말씀하신 대로 이민재파 같은지 그리고 또 뭐 최근에 문제가 됐던 게 이제 걸그룹의 어떤 멤버가 뭐 82년생 김지영 책을 읽었는데 너 페미니스트면서 뭐 공격을 했다 이런 식의 약간 극단적인 행태들 네.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거- 오히려 네, 맞죠? 네. 이게 이쪽에 남성들의 학습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81년생 김지영이라는 책을 읽었다는 여자들이 막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그러니까 뭐 자기들이랑 조금만 생각이 반대했다고 너 페미책 읽어, 너 페미책 읽어, 너 80년생 김지영 안 읽었지, 너 도태남 이렇게 낙인 찍으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아니 그러면 80년생 김지영이 무슨 성역이냐, 무슨 그게 뭐 상전이냐. 그러니까 일종의 학습된 효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네. 저기 저이 페미니즘 그러니까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게 좀 조금 전제가 조금 네. 저기 약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마녀 사냥들은 여성들이 하고 있지 남성들은 못 해요 사실 그렇게 그런 부분들만 짜기 거 가지고 예를 들어 갖고 페미 인증 시켰다. 사실은 어느 회사에서 메갈들이 부동액 탄 커피 뭐 했다고 자랑을 하고 뭐 아버지를 애비충이라 부르고 안중근을 뭐 한남이라 부르고 뭐 별의별 폐악을 저지르니까 이게 메갈 뒀다가 어떻게 회사 불러갑니까? 메갈 이하를 했대. 그럼 당연히 어느 기업인이라 하더라도 메갈리아 모마드에 대해서는 타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메갈 인증이라는 말이 또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 사람 어떻게 씁니까? 네? 메갈이 아닌데 메갈. 그건 잘못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기사가 가지고 매스컴에 터지는데 그보다 더 많은 남성들이 당하는 어떤 대학생들이 뭐 성희롱을 당했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매장을 당하고 반박 한 번 잘못했다가 뭐 매장 당하고 여자 선배와 통화를 했는데 화장실에서 모르고 물을 내렸다가 그것 때문에 무슨 성추행이라는 식으로 대자고 붙어서 매장을 당하고 하는 거는 기사가 되지도 않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전에 갑자기 말씀 못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안티페미니즘에 그렇게 큰 지식이 없는 일반 남성들은,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북에 가는 게 좀 분리주의적인 여자들을 보고 80년생 김지영 읽은 책 이퀄 메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연예인한테 똑같이 적용이 된 거죠. 지금 그게 딱 80년생 김지영 그게 딱 그 프레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책들 혹시 읽어보셨어요? 저는 뭐 한번 훑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상당히 좀 읽을 때 굉장히 뭐 교훈을 얻는 책이라기보다는 뭐 피해 의식을 주입시키는 책이더라고요 거의. 그 그런 구조 자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남자 탓. 그러니까 애초에 책을 쓸 때 그러니까 레디컬 페미니즘은 분리주의적인 사고. 일단은 뭐 남자 강자, 여자 약자 딱 요 프레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그 책이었고. 예전에 이분열 교수인가 누군가가 무슨 어떤 어떤 40대 남성 아버지의 또 애환을 다룬 책을 뭐 페미들이 또 이걸 뭐 출간 금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사실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사실 미투도 그래요. 미투에 30년 전에 꼭 반드시 뭐 성 문제만 다뤄야 됩니까? 30년 전에 억울하게 내가 의리였다는 이유로 당한 모든 범죄들을 다 도마 위에 올려야죠. 왜 성희롱만 도마 위에 올립니까? 그것도 저는 뭐 문제라고 보던데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그런 식으로 감성팔이라고 그러죠. 감성팔이 속도의 표현으로 내가 억울하다. 예를 들어 갖고 못 사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뭐 자기는 탈모가 심하고 뭐 운동도 못 하고 뭐 힘도 없고 그래서 맨날 밟히기만 하고
뭐 남자라는 이유로 뭐 어쩌고저쩌고 주절주절 이제 한풀이를 하는데 그걸 본다면은 누구나 다 비웃어요. 남자가 무슨. 근데 그 개인적인 그 남자 그 사회 부적응 장애를 앓고 있는 그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질이 못난 그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굉장한 한풀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인간과 인간의 어떤 그런 접근으로 이거를 접근을 해야지. 단순히 뭐 여성이라는 그룹을 딱 정해가지고 여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82년생 모는 이런 뭐 굉장한 어떤 우리 사회에 뭐 포착될 구조적인 문제다. 이런 식으로 선동이 되니까 문제인 거고. 그런 감성팔이는 상당히 위험하고 좀 문명적이지 못한 방법이라는 거. 네. 계속 사회 책임. 질문이 외관 인증으로 인해서 그 피해를 받게 된 그분들에 대해서였잖아요. 그러면 그게 발생한 게 혹시 악플후기라는 책을 들어보셨나요? 네, 서약가. 네, 알고 있어요. 그 일본인 작가가 쓰셨던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예약을 해서 1년 만에 받았어요. 왜 1년 만에 받았는지. 제가 그 책을 했기 때문에 다 그 과정을 알고 있는데요. 우선 그 책이 이렇게 입소문을 타고서 이거 전에 그게 왜 이렇게 되는지 말씀드려야겠네요. 우선 그분이 외국인 것도 있는데 그 책은 보통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 남성 인권, 남성 차별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출판사나 배송사 이런 데다가 딱 보여줬더니 우리 이런 거 할 수가 없다. 전부 다 퇴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본인의 사비를 이용해가지고 진짜 아무도 모르는 곳에 겨우겨우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돈이 많이 드니까 그 자금을 마련해야 되나요? 그래서 자금을 마련하려고 펀딩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그 펀딩에서도 전부 다 퇴짜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나? 그 구글 앞으로기 이게? 네, 앞으로기. 그 구글의 자체 출판했지, 자체. 그러니까 페미들의 항의를 받았어요. 의견 투표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돈을 이렇게 하고 입금을 받고 이렇게 거의 신뢰 관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책이. 천신만고 끝에. 네. 근데 그 상태에서 또 지연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렇게 막 뜨니까 일부 여성 단체에서 얘네 이런 걸 한다. 그러면은 좋아.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돈을 넣었다가 회수를 하면은 걔네는 못 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반품시켰던 걸로. 예. 그렇게 해서 그렇게 싹 넣었다가 몇 건 이렇게 예약이 됐으니까 인쇄했다라고 발표를 한 순간 돈을 싹 다 취소를 해서 진짜 그때 취소가 될 뻔했어요. 진짜.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단적인 예죠. 그 악플룩이란 책이 굉장히 선풍적인 어떤 인기를 굉장히 끌 수 있었고 폭발력을 얻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되기 전에 이미 여성 단체라든가 페미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발표해진 거죠. 그리고 저희는 메갈리아 워마드도 어떤 전투 페미의 어떤 하나의 일환으로 보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이 메갈리아 워마드를 뭐 정당이나 이런 데서는 굉장히 극찬을 했고 페미니즘 언론에서도 뭐 메갈리아 워마드를 하나의 뭐 정당한 미러링으로 굉장히 극찬했다가 너무 여론의 직격탄을 받고 이제 역풍을 맞으니까 꼬리 자르기를 슬며시 하고 있는데 상당히 좀 비열한 방식이라 보고 있고 하여간 그런 페미들이 메갈 워마드를 포함한 페미들이 사야카 씨가 이제 그 저술한 악플후기를 굉장히 디스라고 테러를 해가지고 그분이 지금 뭐 심적 압박으로 뭐 진짜 뭐 병원에 입원을 하고 거의 뭐 반폐인이 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악플후기를 왜 그렇게 테러를 했느냐? 굉장히 잘 써진 책이에요. 그리고 아주 그 통찰을 잘했고 이게 누구나 다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게 여성의 입장으로 그것도 외국인이 여성의 입장으로 이 사회를 바라봤으니 얼마나 그게 냉철하고 객관적이겠습니까? 우리 이 나라 너무 이상하다. 그 악플룩이라는 책을 꼭 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사야카라는 그 여성은 공부도 많이 한 신여성이고 절대로 고루한 사고방식도 아니에요.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여성들은 너무 이상하지 않는가, 너무 심하지 않는가 하면서 아주 신랄하게 페미니즘에 대한 문제를 하나하나 논판한 거예요. 아주 감성적으로. 그러면서 신랄하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책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책을 앞두고 꼭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은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으니까 요즘에 이제 펜스룰 뭐 이런 얘기를 나오잖아요. 회사 분위기는 뭐 어때요? 이게 제가 지금 특성상 거의 모든 팀의 인원들을 다 봐요. 요즘은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회식도 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많은 편인데 일단 회식 자체가 거의 없어요, 팀에. 그리고 딱 이렇게 앉더라도 뭐 여자분은 남자분은 이렇게 따로 앉는 편이고요. 그리고 업무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거 외에 잡담이 거의 없습니다. 좀 이게 일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굉장히 회사 분위기도 경직될 것 같은데. 미투어 때도 하셔야죠. 페미니즘은 때도 하죠. 그렇죠. 페미니즘은 암이라는 말이 있어요. 페미니즘은 종양이고 이거를 해외 여성 지식인들, 여성 학자들이 그걸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요. 페미니즘은 상식적으로 이건 암이고 종양이다. 잘못된 출발부터가 잘못된 이상한 학문이다. 막시즘.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진짜 지금 이 상황에서는 거의 대통령이 나서서 이제 성희롱은 그 특정 어떤 부위를 닿았을 때를 성희롱을 한다. 지금 법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여자가 기분 나쁘면 성희롱이에요. 예쁘다도 성희롱. 여자가 예쁘다고 말해서 여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면 시선 간과도 간과. 그러니까 그리고 특정 부위를 어떻게 쳐다보면은 그것도 이제 성희롱이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제 점차 판례가 쌓아 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런 모호한 기준이 문제거든요. 이제 그런 펜스룰을 막으려면은 이제 이거는 다른 분이 아니라 거의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께서 이제 우리 진짜 인구 대절벽이 이제 내년부터 이제 정말로 이제 위기가 발생할 건데 이제는 출산율을 위해서 성희롱은 어떠한 거다. 그 여자랑 성관계 전에 동의를 얻는 건 어떤 방식으로 해라. 그런 식으로 확실한 기준들을 세워주시기를 저희는 희망합니다. 너무 삭막하지 않나요? 아니 근데 삭막해도 지금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다는 게요. 제가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직장이 그 IT밸리라고 하죠, 보통.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근하는데요. 그러면은 진짜 제가 내릴 때 가서 되면요. 제가 움직이고 싶지 않은 제 마음대로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갑자기 여자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갑자기 이렇게 눌러서 신고를 해요. 그럼 경찰차 와서 잡아가요. 그런 현장을 목격하셨어요? 본 적도 있어요. 한 번. 진짜 녹음기를 틀고 다니는 게. 그래가지고 재밌는 현상은 전철을 탈 때 물론 뭐 누구든지 뭐 불편을 겪어서 안 되겠지만 여자들은 뭐 솔직히 여자들이 쾌적하게 가고 남성들이 앞만 좁아도 그냥 여자하고 안 달려고 아주 그냥 이러고 가는 풍경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뭐 여성들이 뭐 굉장히 무슨 뭐 출퇴근 시간에 뭐 핍박을 받고 고통을 받고 성희롱을 이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누명을 받을까봐 남성들이 가방을 끼고 이렇게 아주 그냥 뭐 완전히 무슨 거의 장애인처럼 가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 99.9%의 남자들은 저런다고요. 일부 범죄자들이 그 사람들은 이제 재밌겠죠. 그렇게 하겠지만 하지만 그 사람들 때문에 99.9%의 남자들이 피해를 본다면 그거는 바른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희롱하는 그런 범죄자들은 이제는 노숙자나 뭐 아니면 뭐 진짜 거의 뭐 좀 이상한 사람 외에 정상적인 사람 중에서는 그런 짓을 그게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없어요. 여자가 지나가면은 핸드폰도 함부로 킬 수가 없는 세상이에요 지금. 모르고 흔들려서 잘못 눌러가지고 이게 갑자기 뭐 촬영 버튼 가버리고 그러면은 졸지에 당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길을 가다가 아무 잘못도 없이 진짜 어이없이 성범죄자로 몰려가지고 인생을 망친 그런 케이스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무고죄도 굉장히 뭐 연간 500건이 넘는다는 비율도 있고 그런 통계도 있고 지금 뭐 그 길을 가다가 뭐 진짜 너무나 어떤 억울한 범죄를 당해가지고 누명을 당해가지고 그 고통을 호소하는 어떤 법률 뭐 홈페이지 커뮤니티도 좀 많이 있고요. 이런 거에 대한 연구나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거의 다 끝나가니까요. 네. 벌써? 네. 아니 할 얘기 지금부터 이거. 미투 펜스로 해가지고 이게 사실 강대 강의 대결이거든요. 네.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사실 이게 끝이 없거든요.
그걸 페미니즘 여성 단체들한테 그 책임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를 처음부터 애시당초 출범부터 그거를 계획을 하고 출범한 게 바로 페미니즘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대결의 양상으로 가면 사실 끝이 없잖아. 정신을 차려야죠. 페미니즘이 암이라는 걸 정신 차려야죠.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좀 EBS 같은 데서 좀 현실을 말해줘야 돼요. 진짜 인구 대절벽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는가. 이제 뭐 한 몇십 년 후면 이제 대한민국 인구가 뭐 절반에 달하고 몇백 년 후에는 대한민국은 사라진다. 그리고 인구가 그렇게 출산율이 낮아지면 여성 직업은 얼마만큼 없어진다. 그리고 여성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기형아 출산율은 어떻게 올라간다. 그럼 이제 사실들을 알려주고, 사실 그 펜스 룰이라는 거는 이제 자동차에서 안전거리 같은 거란 말입니다. 이제 미투는 그거예요. 이제 그 겁나 좋은 외제차가 지나가는데 이제 내가 안 닿았는데 저기 그 외제차 주인이 너 쟤 닿았어요 하고 주장해서 우기면은 이제 내가 갖고 한 몇백만 원 몰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들. 그것 때문에 펜스 룰이 생겨서 그럼 여자가 지나가? 그러면 외제차 지나가는 것처럼 이제 람보르기니 지나가면 저희 막 떨어져서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거리를 많이 떨어져서 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교통이 혼잡해지지 않습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각자 아주 적절한 상황 비율하고 적절한 그 이제 과학적인 방법으로 이제 증거가 있을 때만 처벌을 해야죠. 근데 이제 기업체에서 이런 부분이 자꾸 문제가 되니까 뭐 이제 나오는 얘기들은 입사할 때 여성 인력을 좀 배제한다든가 뭐 이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다 이러면서 그게 바로 페미니즘이 만든 사이드 이펙트죠. 사이드 이펙트. 페미니즘이 만든 부정적 외부 효과를 페미니스트들은 간과합니다. 숨기려고 그러고. 기본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내는 통계들은 다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니에요. 유리천장만 해도 1970년대에 나왔던 개념이에요, 그게. 지금 그런 얘기들이 기업체에서 그렇게 남녀 인력을 뽑을 때 이런 요즘의 행태로 인해 가지고 차별을 준다는 건 인정할 수 없는. 근데 문제는 페미니즘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남녀 고용평등법을 갖다가 계속 유지시킬 거 아니에요. 500만 원 벌금을 아마 볼 거예요. 그거를 계속 올리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조로아스트교에서 말하는 양쪽 진영, 음과 양의 싸움이지 이건 결코 쉽게 말해서 서로 호응하는 하모니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은 적어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들은 여성을 적으로 삼다는 안티페미니즘이라고 해서 여성을 적으로 삼다는 게 아니고 그런 잘못된 페미니스트들을 적으로 삼는다 그 소리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 여자들이 젊은 대부분의 여자들을 현혹시킵니다. 현혹시키고 오염을 시켜요. 피해 방사고. 네, 그게 바로 확증 편향인데 너 말이야 이분이 얘기한 것처럼 공돌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차는 스크래치가 어디든지 당신 그랬어 해갖고 얘기하면은 스크래치는 마음대로 찾을 수가 있어요. 근처로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떠나면서 당신이 그랬다 얘기하면은 스크래치는 얼마든지 예를 들자면 이거 당신 때문에 그랬어라고 우기면 대충 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같은 것들을 모두 감수해야 되는데 스크래치 없는 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식으로 비유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펜스룰은 그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멀리 떨어져 버리는 건데 그걸 갖다가 다시 뭐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다른 식으로 또 사이드 이펙트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일반 여성과 레디컬한 페미니스트를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만약 저한테 인사 담당권 맡겨주면 저는 다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 저는 외국 사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외국에서는 제가 유튜브 보다 깜짝 놀란 게 입사할 때 자기 SNS를 입력을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제 미국 갈 때는 그 사람이 반미주의자인가 테러리스트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SNS를 다 여권에다 SNS 다 입력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SNS를 분석하면은 그 사람이 페미니스트인지 아닌지 SNS를 그럼 SNS 계정 새로 파면 어떻게 됩니까? 아예 깨끗한 걸로. 방법이 있죠. 그러면 SNS가 옛날부터 좋은 스토리가 있는 사람만 여자만 뽑을 SNS를 안 하고 그냥 SNS 가입만 하고 그냥 아예 그냥 그러면 그래도 그냥 최대한
거기 조건으로, 입사 조건으로. 이 사람 정말 보수적인 사람이라는 게 예, 확실히 그 하여간 스토리가 맞아가는. 예, 어떤 뭐 검증 방법이 있다 이거죠. 여러 루트를 통해 가지고. 그게 예. 일종의 사생활 침해하고도 연결될 수 있지 않나요? 근데 벌써 외국에서는 하고 있잖아요. 근데요. 그렇게 입사할 때 그렇게. 근데 말입니다. 사상 침해는 좋은 말씀하셨는데 나치 신복한 사람 그 배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뭐 사상의 자유가 있다지만 거기도 분명히 어떤 그런 금기 영역이라든가 회사 업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사회성과 뭐라고 표현하죠?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합치가 되는 정도의 어떤 그런 제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뭐 메갈리아 워마드를 제재하는 것은 솔직히 그 아버지를 애비충이라고 부르는 그런 폐륜적인 집단을 당연히 회사에서 거르는 건 좀 당연하다고 봐요. 그리고 뭐 아들을 네네. 뵀을 때는 유산시켜라, 어보션 시켜라 그런 것도 거기 나오고. 아니 심지어 일배도 뭐 없앤다고 법이 나오는 판국에. 근데 웃기는 게 일배는 없앤다 그러면서 뭐 저기 일배보다 더 심한 뭐 그런 사이트들을 얼마나 많습니까? 뭐 메갈 로마드도 그렇고 일절 얘기가 없어요. 근데 뭐 그리고 네. 사생활 침해 때문에 뭐라고 하셨는데요. 예전에 일배 인증 소방관 해고되신 건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러면 당연히 일베 쪽이 그렇게 나쁘다고, 그리고 지금 메갈 워마드가 그거랑 거의 동일시되고 있다고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다들. 그러면 그런 반사회적인 단체를 우리가 수용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지금 메갈이든 일베든 인증을 하면은 그거는 본인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 기업 전체에 이렇게 타격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를 검열하는 거는 정말 옳다고 생각합니다.